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 나는 당신이 끝까지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 내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궁금하다. 그러니 마지막에 당신이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내 이름은 김영희이고 나는 63다.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날이 동시에 내 가족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10월에 비 오는 화요일, 우리는 최민수, 내 남편을 묻었다. 42년간의 결혼 생활이 차가운 이슬비 아래에서 사라져갔다. 그 비는 내 고통을 조롱하는 듯 했다. 장례식 내내 나는 민수가 기대했을 침착함을 유지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위로의 말을 감사히 받으며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울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내 며느리 박지영은 장례식 동안 내 옆에 서 있었지만 위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녀의 계산적인 눈은 조문객들을 끊임없이 훑으며 앞으로 누구를 이용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듯했다. 목사님이 민수의 가족에 대한 관대한 마음을 언급했을 때 지영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내 아들 최강민은 자신의 슬픔 속에 빠져 아내의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나는 강민의 벤츠 뒷좌석에 앉아 수십 년간 내 고향이었던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지영은 차가운 효율성으로 운전하며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으로 가끔 핸들을 톡톡 두드렸다. 때때로 백미러를 통해 강민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20년 전 민수와 함께 산 강남의 고급 2층 주택 옆 차고 문 앞에 내 가방들이 쌓여 있었다. 처음엔 장례 준비 중 누군가 실수로 옮겼다고 생각했다. 내 짐이 왜 여기 있지? 내가 낡은 가죽 가방 3개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 가방엔 며칠간 강민네 집에 머물기 위해 챙긴 소박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지영은 걸음을 멈추고 눈의 미소가 닿지 않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수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니 여기서 좀 변화가 필요해요. 강민은 불편한 듯 내 눈을 피하며 담배를 피웠다. 엄마, 지영이랑 내가 얘기했는데. 그가 말을 흐리자 지영이 끼어들었다. 강민이가 하려는 말은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만하게 들렸다.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니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집은 너무 크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요. 나는 뺨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내 책임? 지영아, 이건 내 집이야. 민수와 내가... 그랬죠. 지영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하지만 민수는 이제 안 계시고 변호사와 함께 본 유언장에 따르면 모든 건 강민이 외아들에게 넘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나 쉽게 흘러나왔다. 나는 민수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함께 있었다. 나는 그 내용이 정확히 어땠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영은 강민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전한 것이 분명했다. 지영아,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나를 막았다. 오해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해해요. 이게 어머니께 힘들겠죠. 민수가 평생 어머니를 부양했으니 이제 갈 곳도 스스로를 지탱할 방법도 없으시겠죠. 그래서 강민이와 내가 결정했어요. 어머니는 여기 머물러도 괜찮아요. 머물러도라는 말이 마치 관대한 제안이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가방을 향하며 말을 이었다. 여기 차고 옆 하인방에서 지내셔야 해요. 안방은 이제 우리 거고 아이들도 각자 방이 필요하니까요. 이해하시죠? 강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엄마,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란 게 뭐지? 언제까지? 내가 물었다. 우리가 정리될 때까지요. 나는 그들이 말한 방을 보았다. 작고 습기차고 주로 창고로 쓰였던 곳이었다. 녹슨 싱글 침대 하나와 뒷골목이 보이는 작은 창문이 전부였다. 매일 새벽 쓰레기차 소리가 울리는 곳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지영은 손톱을 살펴보며 덧붙였다. 집에 기여하셔야 해요. 강민이 혼자 어머니 부양비를 감당하는 건 불공평하죠. 청소, 요리, 필요할 때 아이들 돌보는 일을 도우시면 돼요. 여기서 자리 잡으려면요. 굴욕은 완벽했다. 한 오후 만에 나는 이 집의 안주인에서 무급 가정부로 전락했다. 내 손주들 12살 지민이와 10살 민재는 혼란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 우울한 방에서 짐을 풀며 나는 침대 끝에 앉아서 민수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울었다. 민수 때문만이 아니었다. 내가 그토록 헌신했던 가족이 나를 짐으로 여긴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지영과 강민이 몰랐던 건 민수가 자신의 재정을 매우 신중히 관리했다는 사실이다. 생애 마지막 5년 동안 그는 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심장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았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 내가 아는 비밀 부동산,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맨션, 민수가 우리 40주년 기념 선물로 사놓은 곳이었다. 그는 내게 말하지 않았다. 장례식 일주일 전 그의 개인 서류에서 관련 문서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영이 내 안방에서 크게 웃으며 강민이 나를 전혀 변호하지 않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모든 걸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들이 나를 지배한다고 믿게 내버려 두리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대하게 내버려 두리라. 그리고 정확한 순간이 오면 이 상황에서 진짜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리라. 민수의 장례식 후 첫 3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다. 매일 지영은 자신의 본색을 점점 더 명확히 드러냈다. 나는 내 자신의 비참함을 조용히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었다. 내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었다. 차고 옆방은 겨울엔 얼음장 같고 여름엔 숨이 막힐 듯 더웠다. 온도 조절 장치도 없었다. 나는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모두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다. 지영은 내가 집에서 자리 잡으려면 유용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영희 씨, 그녀는 비싼 실크 가운을 입고 계단을 내려오며 매일 아침 말했다. 7시까지 커피 준비해 주세요. 강민이는 에그 베네딕트를 원해요. 그냥 계란말이가 아니에요. 아이들 도시락도 챙겨야 하고 오늘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제 파란 드레스 다려놓으세요. 제발이나 고마워는 없었다. 오직 건조한 명령뿐 마치 내가 그녀의 개인 가정부인 듯했다. 강민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완전히 변했다. 예전엔 적어도 내 노력을 알아주던 신중한 남자였지만 이제는 내 눈을 피했다. 내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늘 핑계를 댔다. 엄마, 회사 일로 너무 바빠요. 그는 커피를 서빙하는 나를 보며 전화기를 확인하며 말했다. 집안일은 지영이 더 잘 알아요. 그녀 판단을 믿어요. 그녀의 판단? 그녀의 판단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을 청소하던 중 지영이 그녀의 언니 박소영과 전화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내가 만든 커피를 손에 들고 짜증을 쏟아냈다. 정말 짜증나, 소영아. 이 할머니가 하루 종일 집에서 우울한 유령처럼 어슬렁거려. 강민이는 죄책감을 느끼겠지만 내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했어. 한 명을 더 부양할 순 없잖아. 그녀는 언니가 한 말에 웃으며 잠시 멈췄다. 양로원, 맙소사, 아니야.
그곳들 얼마나 비싼지 알아. 게다가 이 할머니 요리도 괜찮고 집도 깨끗하게 유지해. 사실상 공짜 가정부야. 가끔 그녀 우울한 얼굴을 참아야 하지만 나는 문 뒤에서 청소용 걸레를 꽉 쥔 채 얼어붙었다. 공짜 가정부. 그녀에게 나는 그저 그런 존재였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손주들이 점차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늘 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지민이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내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듯 했다. 할머니, 어느 날 세탁실에서 옷을 개며 지민이가 속삭였다. 왜 이제 작은 방에서 사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는 집을 살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12살 아이에게 어떻게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할까? 내가 쇼핑과 휴가를 함께했던 할머니가 이제 자기 집에서 하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바뀌었단다. 내 사랑. 나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애쓰며 답했다. 하지만 할머니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지영은 더 잔인하고 뻔뻔해졌다. 그녀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점심을 먹으며 내가 음식을 서빙하고 뒤정리하도록 요구했다. 영희 씨, 샴페인 더 가져와요. 그녀는 식당에서 소리쳤고 나는 그녀의 하인인 듯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내가 익히 아는 연민과 우월감이 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클럽 친구 이수진이 부엌에서 나를 멈춰 세웠다. 저기요. 그녀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얼음 좀 더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분의 냅킨도요. 내가 요청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녀와 지영의 대화 일부를 들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지영아. 하지만 넌 이걸 정말 품위 있게 처리하고 있어. 모든 여성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건 아니야. 지영은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희생이야, 수진아. 하지만 강민이가 기독교적 의무라고 느끼니까 솔직히 얼마나 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집 유지비가 비싸고 이제 한 사람 더 부양해야 하니까. 다른 선택지는 생각해봤어?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지영이 목소리를 낮췄다. 서울에 좋은 노인 요양시설이 몇 개 있어. 그녀 나이대의 사람들, 활동들이 있는 곳. 사실 그녀에게도 더 나을 거야. 내 피가 얼어붙었다. 그들은 나를 굴욕적으로 대할 뿐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이었다. 그날 밤 불편한 침대에 누워 거리의 소음을 들으며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내가 미뤄왔던 전화를 걸어야 했다. 민수는 모든 걸 깔끔히 정리해 놓았지만 나만 접근할 수 있는 문서, 내 서명이 필요한 계좌, 내 관심이 필요한 부동산이 있었다. 슬픔과 집안 상황에 압도되어 모든 걸 유언 집행인에게 맡겼지만 이제 김영희가 피해자가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돌아갈 때였다. 지영은 나를 과소평가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그녀의 좁은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 습에 나가고 강민이 회사에 간 사이 집이 처음으로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고 나는 혼자였다. 김영희 여사님, 민수의 변호사 이재호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놀라움을 띄었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 후 4개월이 지났고 즉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나는 좁은 침대 끝에 앉아 손을 살짝 떨며 말했다. 재호 씨, 모든 걸 받아들이느라 정신없었어요. 가족이 유언장에 따르면 모든 게 강민이에게 갔다고 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이재호가 불편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여사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로 논의하기엔 부적절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그날 오후 지영이 내가 마트에 간 줄 알 때 나는 강남 금융지구에 있는 이재호의 사무실 마호간이 책상 앞에 앉았다. 그가 보여준 문서들은 숨이 멎을 정도였다. 민수는 나를 잘 보살폈다는 수준을 넘어 나를 매우 부유한 여인으로 만들었다. 당신 남편은 매우 꼼꼼했어요. 이재호가 문서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강남의 집은 완전히 상환되었고 당신 이름이 포함된 공동 신탁에 있습니다. 강민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거주 권리가 있지만 소유권은 당신 것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왜 지영이... 아마 강민이 예비 사본을 읽고 조건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재호가 고개를 저었다. 민수는 당신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그는 계속 설명했다. 내 이름으로 수백만 달러 가치의 계좌가 있었고 부동산 투자, 주식, 채권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큰 놀라움이 왔다. 제주도 부동산, 이재호가 두꺼운 폴더를 내게 밀며 말했다. 당신 남편이 3년 전 서프라이즈 선물로 샀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완비된 맨션이에요. 40주년 기념으로 당신을 데려가려 했죠. 사진은 꿈같은 집을 보여주었다. 하얀 벽, 높은 천장, 청록색 바다를 향한 거대한 창문. 서울의 집보다 더 크고 아름다웠다. 이 모든 게 얼마예요? 내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보수적으로 부동산, 투자, 계좌를 합쳐 약 170억 원입니다. 나는 말을 잃었다. 170억 원. 내가 하인방에서 자고 하녀로 일하며 나는 170억 원의 주인이었다. 왜 민수는 내게 말하지 않았죠? 이재호가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가 떠난 후 서프라이즈로 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당신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살 자유를 갖길 바랐죠.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영은 부엌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청구서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마트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네요. 몇 가지 볼일을 봤어요. 나는 거짓말하며 내 방으로 향했다. 저녁에 손님 올 테니 완벽해야 해요. 강민 상사 부부가 와요. 그날 밤 지영의 손님들에게 카나페를 서빙하며 그녀가 집과 생활 방식을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평온함이 나를 감쌌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굴욕 대신 힘이 느껴졌다. 이후 2주 동안 나는 지영의 습관, 일과 비밀을 더 면밀히 관찰했다. 그러다 모든 걸 바꿀 것을 발견했다. 금요일 오후 지영은 요가 수업에 간다고 했지만 뭔가 수상했다. 평소보다 더 치장하고 향수를 더 뿌리고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충동적으로 그녀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녀는 요가 스튜디오가 아닌 도심의 오크우드 호텔로 향했다. 심장이 뛰며 그녀가 로비에 자신 있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몇 분 기다린 후 나도 들어갔다. 그녀는 호텔배서 강민이 아닌 젊은 남자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친밀한 태도는 그 관계의 본질을 분명히 했다. 기둥 뒤에 숨어 30분간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문서를 건네는 걸 보았다. 그녀가 신중히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았다. 그들이 헤어지기 전 키스하는 걸 보았다. 그날 밤 지영은 요가 수업에서 돌아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민에게 편안한 세션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며칠 나는 다른 단서에 주목했다. 누군가 방에 들어오면 급히 끊는 속삭이는 전화, 그녀 옷장에 숨긴 작은 금고, 몇 시간씩 걸리는 외출. 어느 날 그녀 방을 청소하다 확신을 얻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둔 채였고
화면엔 최민기라는 이로부터 온 이메일이 있었다. 내 사랑, 이혼 서류가 거의 준비됐어. 상속에 대해 확실히 알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강민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지. 내 피가 얼어붙었다. 지영은 나를 굴욕적으로 대하고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며 강민과 이혼해 그가 상속받았다고 믿는 재산을 챙길 계획이었다. 나는 재빨리 이메일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날 밤 좁은 침대에 누워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지영은 처음부터 모든 걸 조작했다. 굴욕, 잔인한 대우, 요양원 계획은 모두 그녀가 강민을 조종하며 도망칠 준비를 하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잘못된 여성을 건드린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다음 날 나는 이재호와 다시 약속을 잡았다. 이제 내 계획을 시작할 때였다. 이번엔 누구의 피해자도 되지 않으리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몇 달간 살아온 거짓 속에서 폭탄이 터졌다. 강민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내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민수의 서재에서 그의 고함이 들렸다. 지영, 지금 여기 와. 지영은 또 다른 미심쩍은 외출을 위해 치장하다 계단을 내려왔다. 왜 그래 여보? 왜 소리쳐? 이게 뭐야? 강민은 손에 서류 더미를 들고 목소리가 떨렸다. 부엌에서 나는 지영이 서류를 보자마자 창백해지는 모습을 보았다. 강민, 설명할게. 뭐를 설명해? 몇 달간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엄마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백만장자라고. 침묵이 귀를 찔렀다. 나는 손에 든 칼을 떨어뜨렸다. 대리석 바닥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강민은 계속했다. 아빠 책상에서 이 서류들을 찾았어. 엄마가 이 집 주인이라는 거 알아? 엄마가 내가 상상도 못할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제주도에 맨션이 있다고. 지영은 애써 침착을 되찾으려 했다. 강민 여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아니, 강민이 서류를 공중에 던지며 소리쳤다. 오해가 아니야. 여기 분명히 엄마가 수백억을 상속받았다고 나와. 그런데 넌 엄마가 가난한 과부라며 우리가 부양해야 한다고 믿게 했어. 그 순간 내 연극이 끝났음을 알았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앞치마로 손을 닦았다. 강민은 고통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이게 사실이야? 엄마가 돈이 있었어? 이 모든 시간 동안?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영이 필사적으로 끼어들었다. 강민, 저희를 속인 건 어머니예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속였다고? 몇 달 만에 내 목소리가 강하고 분명하게 나왔다. 지영, 네가 이 집이 너희 거라고 했어. 강민이 모든 걸 상속받았다고 했지. 날 하인방에서 재우고 강민은 소파에 무겁게 주저앉아 머리를 손에 묻었다. 맙소사, 우리가 뭘 한 거지? 너희가 한 건. 나는 심장이 쿵쾅대는데도 차분히 말했다.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본색을 드러낸 거야. 지영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걸 느끼며 필사적으로 공격했다. 당신이 우리를 조종했어요. 100억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대우받도록 내버려 뒀다고. 당신은 잔인하고 계산적인 여자예요. 그녀 말의 아이러니는 웃기기까지 했다. 강민이 눈물로 가득한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엄마,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왜 그렇게 대우받게 놔뒀어? 그 질문은 몇 달간의 굴욕보다 더 아팠다. 내 아들, 내 진짜 가족이 내 비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필요했으니까 나는 마침내 답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너희가 날 어떻게 대할지 알아야 했어. 너희가 말하는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편리함 때문인지 알아야 했어. 지영은 강민을 향해 눈에 공포를 띠며 말했다. 강민, 이거 못 믿어. 저를 조종하려는 거야. 우리가 너 가족이야 하지만 강민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엄마,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부끄러워. 아빠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거야. 네 아빠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유언장을 그렇게 만든 이유를 정확히 알았어. 날 보호했지, 강민. 내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도록 지영은 상황을 잃어가자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강민, 우리가 함께 만든 걸 생각해. 아이들을 생각해. 이걸로 우리 가족을 망칠 거야. 그때 나는 내가 숨겨왔던 또 다른 진실을 드러낼 때라 결정했다. 가족을 망치는 얘기를 하자면 나는 전화기를 꺼내며 말했다. 강민이 알아야 할 게 더 있어.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영희, 감히. 나는 그녀와 최민기의 호텔 사진, 이메일 사진을 보여주었다. 네가 강민에게 내 애인에 대해 말할까? 내가 할까?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강민은 떨리는 손으로 내 전화기를 받아 메시지와 사진을 보았다. 그의 표정은 순수한 공포였다. 최민기, 그 부동산 중개인? 지영, 네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지영은 절망적인 눈물로 흐느꼈다. 강민,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는 그냥 법적 문제를 도운 거야. 법적 문제? 이혼 서류 같은. 지영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그녀의 얼굴은 순수한 증오로 일그러졌다. 그래, 이혼 서류. 너 같은 약한 남자와 거짓된 삶을 사는데 지쳤어. 네 엄마한테 조종당하는 너. 강민은 맞은 듯 물러섰다. 뭐, 내 소중한 엄마가 우리 모두를 가지고 놀았어. 지영이 소리쳤다. 그녀는 돈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녀를 굴욕적으로 대하도록 놔뒀어. 조종자야. 아니,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나는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실을 배운 여자야. 강민은 그의 인생에서 두 여인을 번갈아 보며 처음으로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내 집에서 나가. 그는 속삭이듯 지영에게 말했다. 내 집? 지영은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바보야, 이건 네 집이 아니야. 그녀 집이야. 항상 그랬지.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나가기 전 그녀는 독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보았다. 축하해, 영희. 이겼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들을 잃었어. 그는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문이 쾅 닫히며 강민과 나는 우리가 공유한 가장 어색한 침묵 속에 남았다. 지영이 떠난 후 며칠은 이상하고 긴장된 시간이었다. 강민은 임시로 게스트룸으로 옮겼고 나는 내 안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은 누구도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 전쟁터 같았다. 강민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에 나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죄책감과 싸우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엄마가 사라진 것에 혼란스러워하며 우리 둘 다 답할 줄 모르는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 왜 엄마가 갔어요? 어느 날 밤 지민이가 숙제를 도와주던 중 물었다. 가끔 어른들은 중요한 걸 생각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말했다. 그럼 엄마가 돌아올까요? 그 질문은 아팠다. 지영에 대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행동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는 없었다. 10살 민재의 잔인한 솔직함이 내 심장을 아프게 했다. 할머니, 아빠가 이제 할머니가 돈이 많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작은 방에서 안 사는 거예요? 문간에서 듣고 있던 강민이 들어왔다. 눈이 붉었다. 민재, 방에 가 있어. 할머니와 얘기해야 해.
둘이 남았을 때 강민은 무너졌다. 엄마, 이걸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엄마에게 한 짓을 알고 나니 나 자신과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그의 옆에 앉았다. 그 소파는 민수와 내가 강민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실패를 위로했던 곳이었다. 강민아, 내가 선택한 거야. 언제든지 멈출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왜 100억이 있는데 한여로 대우받게 놔뒀어요? 답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전부를 들을 준비가 안 됐다. 하지만 설명할 권리가 있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체로 사랑받는지 알아야 했어. 날 키운 여성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내가 제공하는 것만 존중하는지 알아야 했어. 강민은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내가 시험에 떨어졌죠. 아니, 넌 배웠어. 그게 달라 이후 몇 주,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려 했다. 강민은 지영의 배신과 내 굴욕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처리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다. 아이들은 부모가 화해하지 않을 것임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영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첫 신호는 아이들이 주말 방문 후 평소보다 조용해진 때였다. 지민이는 눈이 부어 있었고 민재는 엄마와의 시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강민이 결국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다. 지영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말하고 있어.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이혼을 피할 수 있었다고. 지영의 조종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내 손주들을 감정적 무기로 사용했다. 최종 대결은 화요일 오후였다. 지영이 예고 없이 문 앞에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최민기를 데려왔고 둘 다 법적 서류 폴더를 들고 있었다. 영희 씨, 지영이 거짓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얘기해야겠어요. 강민은 집에 없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다. 나 혼자 대 그들 둘.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들어와. 나는 문을 열며 말했다. 흥미로울 거야. 그들은 내 거실에 주인처럼 앉았다. 40대 초반, 머리가 지나치게 정돈된 민기는 판매원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다. 김 여사님, 신중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안? 지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승리를 예감한 눈빛을 띄었다. 영희 씨, 우리 사이가 좋게 끝나지 않은 건 알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야 해요. 그들에게는 안정과 두 부모가 함께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민기가 이어갔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을 준비했어요. 지영은 강민과 다시 합치고 가족을 재건할 준비가 됐지만 몇 가지 보장이 필요해요. 그는 문서를 내게 밀었다. 내가 30억 원을 강민과 지영이 관리하는 공동계좌로 이체하고 지영은 집으로 돌아와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겠다는 계약이었다. 그 뻔뻔함에 잠시 말을 잃었다. 날 협박하는 거야? 내가 마침내 물었다. 협박이 아니에요. 지영이 달콤하게 답했다. 가족의 행복에 대한 투자예요. 생각해보세요, 영희씨. 아이들은 부모가 함께 있고 강민은 행복할 거예요. 가족이 온전해지죠. 30억 원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민기와 지영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럼 민기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른 법적 선택지를 탐구해야겠죠. 당신이 그런 대우를 받도록 내버려둔 정신적 능력을 의문시할 수 있어요. 재정적 결정을 내릴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위협은 명확했다. 돈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내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법적으로 빼앗으려 할 터였다. 지영은 내가 궁지에 몰렸다고 믿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무심코 덧붙였다. 아이들이 이 상황에 대해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법정에서 할머니의 이상 행동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면 끔찍할 거예요. 그게 최종 위협이었다. 내 손주들을 내 대항에 이용하려는 것.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 민수와 내가 수십 년간 갖고 온 정원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슬픈 게 뭐인지 알아. 나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뭐지? 지영의 목소리가 긴장되었다. 너희가 날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나는 그들을 돌아보며 내 표정에 민기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지영, 넌 날 굴욕적으로 대하고 한여로 만들고 네 돈이 아닌 돈을 차지하려고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는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알아.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난 너란 사람을 배웠어. 그리고 민기? 나는 그를 향했다. 네가 2억 원 넘는 도박빚이 있는 걸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나이 든 과부를 속이려 한 게. 민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니 내 제안은 이래. 내 목소리는 강철 같았다. 지금 내 집에서 나가. 지영은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둘 다 우리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 아니면 지영이 벌떡 일어섰다. 나는 미소 지었다. 민수가 자랑스러워했을 미소였다. 아니면 너희 사기 행각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당국에 보여주지. 그리고 민기, 네 아내에게 그래, 네가 결혼한 걸 알아. 네가 유부녀들과의 모험 사진을 보여주겠어.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너희는 잘못된 여성을 건드렸어.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 그로부터 6개월 후 나는 제주도 내 집 테라스에 앉아 카리브해 위로 지는 해를 보고 있다. 바다는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파란색이고 따뜻한 바람은 내 정원의 자스민 향을 실어온다. 민수는 옳았다. 이곳은 낙원이다. 전화는 즉각적이거나 쉽지 않았다. 지영과 민기가 그날 오후 꼬리를 내리고 그들의 계획이 무너진 채 내 집을 떠난 후 나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강민은 2달 만에 지영과 이혼했다. 그녀는 싸울 수 없었다. 그녀의 불륜과 사기 계획의 증거가 드러난 후였다. 과정은 내가 계획한 대로 깔끔하고 빨랐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다. 지민이와 민재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었다. 그들의 엄마를 완전한 악당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축소하지 않는 설명. 어른들은 때로 무섭거나 혼란스러울 때 잘못된 결정을 내려. 어느 날 오후 내 부엌에서 쿠키를 만들며 말했다. 너희 엄마가 가족을 아프게 한 결정을 했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해. 그래도 엄마를 사랑해도 돼요? 민재가 어린이의 단순한 지혜로 물었다. 당연하지. 나는 그를 세게 안으며 답했다. 사랑은 누군가 실수했다고 꺼지는 게 아니야. 하지만 사랑은 반복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거기도 해. 강민은 아이들보다 더 힘들어했다. 죄책감이 그를 잡아먹었고 몇 주간 나를 서울에 남아달라고 애원했다. 엄마, 내가 다 보상할게요. 처음부터 했어야 했던 대로 돌볼게요.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단둘이 저녁을 먹으며 우리가 피했던 대화를 나눴다. 날 용서해 줄래? 그가 눈물로 물었다. 강민아,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용서할 건 없어. 넌 감정을 조종하는 여자에게 조종당했어. 중요한 건 네가 진실을 알았을 때 바로 손해를 복구하려 했던 거야. 그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줘. 하지만 용서와 새로워진 사랑에도 나는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다. 서울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했고 나는 새 출발이 필요했다.
더 중요하게 강민이 나나 그의 전처 같은 강한 여인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했다. 왜 제주도예요? 내가 계획을 말했을 때 그가 물었다. 나는 민수가 우리를 위해 산 집 사진을 보여주었다. 네 아빠가 내가 내 모험을 선택할 자유를 갖길 바랐기 때문이야. 이게 내 선택이야. 강민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아빠는 항상 우리보다 똑똑했죠.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강민과 아이들은 여름방학과 크리스마스 휴일에 나를 방문하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생일과 중요한 행사에 서울로 돌아갈 것이다. 매주 영상 통화를 하겠지만 각자 삶을 살 것이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처리할 일이 있었다. 지민이와 민재를 위해 교육 신탁을 설립했다. 18세가 되면 대학과 성인 생활을 시작할 자금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좋은 성적 유지,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이번 가족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반성하는 연례 편지를 써야 했다. 강민에겐 서울집을 완전히 그의 명의로 이전하고 집을 유지하고 아이들을 편히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줬다. 나는 그가 내게 의존하지 않길 바랐지만 호라비로 재정적으로 고군분투하길 원치도 않았다. 너무 많아요, 엄마. 그가 서류를 보며 항의했다. 이건 네 아빠가 원했던 거야. 내가 떠난 날 강민과 아이들이 공항까지 배웅했다. 극적인 눈물이나 가슴 아픈 작별은 없었다. 우리 모두에게 몇 년간 느끼지 못한 평화가 있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지민이가 나를 세게 안으며 말했다. 나도 널 보고 싶을 거야, 내 사랑.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게 생겼지. 해변에서의 휴가 민재는 그가 쓴 편지를 내게 건넸다. 우릴 잊지 말라고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편지를 열었다. 어린이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할머니,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돕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제 6개월 후 내 삶은 완전히 다른 리듬을 가졌다. 나는 누군가 아침을 원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일어난다. 매일 아침 해변을 걷는다. 다른 일을 끊임없이 섬기며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수십 년간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그림 수업을 시작했다. 내 집은 내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기로 가득하다. 부동산을 관리하는 이수연과 박준호 부부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의 손주들이 주말에 나를 찾아와 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그들이 내게 더 나은 한국어를 가르친다. 지역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해 미국 관광객들을 위해 통역을 돕는다. 내 삶의 경험을 내 방식으로 남을 돕는 데 사용하는 건 보람차다. 강민은 매주 일요일 전화하고 우리의 대화는 이제 진실하고 솔직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고 아이들의 성취를 이야기한다. 나는 내 모험, 새 친구들, 미래 계획을 전한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난주 그가 말했다. 그래 아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 지영은 내가 이사 온 지 3개월 후 한 번 연락을 시도했다. 예상대로 자기 연민과 마지막 조종 시도가 섞인 문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고 아이들을 위해 화해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답장 없이 삭제했다. 어떤 사람들은 반복된 첫 번째 기회를 낭비했기에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지영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믿을 때 본색을 드러냈다. 그 정보는 그녀에 대해 내가 평생 알아야 할 전부였다. 오늘 아침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민수를 생각했다. 그가 어떻게 내 자유를 신중히 계획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몰랐어도 내가 재정적 힘으로 내 존엄을 지킬 필요가 있음을 알았는지. 고마워, 내 사랑. 나는 바람에 말했다.
넌 정확히 뭘 해야 했는지 알았어. 60세, 나는 수십 년 걸려 깨달은 걸 배웠다. 진짜 부는 은행 계좌의 돈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요. 진짜 부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할 자유다. 나는 이제 둘 다 가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절대적으로 누구도 그걸 내게서 뺏을 수 없다. 오늘 오후 지민이와 민재가 봄 방학을 맞아온다. 우리는 모래성을 쌓고 조개를 찾고 내부엌에서 함께 요리할 것이다. 지난달 산 작은 요트로 항해를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필연적으로 엄마에 대해 물으면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때로 삶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려운 교훈을 주지만 그 교훈은 우리를 더 현명하고 강하게 만든다고. 태양이 이제 지고 하늘은 오렌지와 핑크로 물들고 있다. 저녁을 준비하고 책을 읽고 새 삶을 살아야 한다. 지영은 내가 이겼다고 말했다. 그녀 말이 맞다. 하지만 그녀가 생각한 방식은 아니다. 나는 내 자유를 얻었다. 내 존엄을 얻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지혜를 얻었다. 그리고 그건 결국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